대한민국 IT 업계의 심장부,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오피스 빌딩. 늦은 밤이었지만 이노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의 사무실은 젊은 개발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심에는 회사의 대표이자 젊은 CEO인 강민우가 서 있었다. 그는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개발해온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 플랫폼 헤르메스의 최종 론칭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직원들을 독려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 팀장님, 서버 부하 테스트 결과 안정적입니다. 좋아,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모든 변수에 대비하도록 민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팀원들을 아우르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담겨 있었다. 그는 권위적인 보스가 아니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적인 리더였다. 그의 그런 모습에 팀원들은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이태진이 함께 있었다. 태진은 회사의 재무와 살림을 도맡아 하는 CFO였다. 두 사람은 고원 시절부터 함께 자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사이였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던 시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언젠가 함께 성공하여 세상을 놀라게 해주자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다. 민우야, 걱정 마. 모든 건 완벽해. 우리가 지난 3년간 흘린 땀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날이 온 거야. 태진은 민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민우는 그런 친구의 말에 고마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태진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에게 태진은 단순한 친구나 동업자가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반쪽과도 같은 존재였다. 마침내 운명의 자정이 되었다. 민우는 모든 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헤르메스 플랫폼의 공식 론칭 버튼을 눌렀다. 클릭.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잠시 후 서버 모니터 화면에 서비스 정상 운영이라는 녹색 글자가 떠올랐다. 와, 사무실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3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보는 이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기뻐했다. 민우와 태진 역시 서로를 마주보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해냈어. 태진아, 우리가 정말 해냈다고 그래. 민우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시대가 온 거라고.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 민우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태진의 얼굴에 아주 순간적으로 어떤 차갑고도 계산적인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에는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는 순수한 기쁨 대신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검은 욕망과 함께 민우를 향한 깊은 질투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민우의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람을 끄는 매력을 언제나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증오해왔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이 모든 성공을 가로채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다. 며칠 뒤 헤르메스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막대한 투자 제의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민우와 태진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젊은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민우는 이 모든 성공을 친구 태진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는 태진에게 회사의 가장 큰 지분을 양도했고 자신의 성공은 모두 태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를 치켜세웠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자신의 성공을,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태진은 민우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해외의 한 유령 회사와 연계된 아주 거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프로젝트에 성공하기만 하면 지금의 성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다며 민우를 유혹했다. 민우야, 이건 우리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 해.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성공을 이끌어준 친구 태진의 판단력을, 그리고 그의 안목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진의 말에 따라 회사의 모든 자산과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길고도 길었던 추락의 시작이었다. 그의 순수한 믿음과 우정은 가장 친한 친구의 탐욕스러운 칼날 앞에서 그렇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평온하고도 성공적이었던 삶의 무대 위로 이제 곧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히에르메스 플랫폼의 성공적인 론칭 이후 강민우의 이노스페이스는 대한민국 IT 업계의 가장 뜨거운 신성으로 떠올랐다.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투자 제의가 쏟아졌고 회사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서 재물을 담당하고 있던 이태진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더욱더 검고 질척한 질투와 탐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성공이 자신의 공이 아닌 오직 민우의 비범한 재능과 카리스마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는 민우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주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회사의 자금을 조금씩 빼돌려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그럴듯한 투자 제안서를 위조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민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그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으로 그를 유인하기 시작했다. 민우야, 이건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야. 태진은 흥분한 목소리로 위조된 사업 계획서를 민우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동남아시아의 한 신생 국가에 최첨단 AI 물류 허브를 건설하는 아주 거창하고도 그럴듯한 프로젝트였다. 태진은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재무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프로젝트의 엄청난 수익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어. 모든 건 내가 다 알아봤어.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 나를 믿어. 민우야, 이건 우리 둘도 없는 기회라고. 민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었기 때문이었다. 회사는 이제 막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고 굳이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인 태진의 그 뜨거운 열정과 확신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지난 수년간 태진의 냉철한 판단력과 재무적인 감각 덕분에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다. 그는 이번에도 친구의 판단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결국 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태진의 말에 따라 회사의 모든 유보 자금과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모두 끌어모아 태진이 알려준 해외의 한 계좌로 송금했다. 그의 전 재산, 그리고 그의 모든 꿈과 미래가 담긴 돈이었다. 돈이 송금된 후 태진은 며칠 동안 민우의 곁에서 곧 다가올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그는 민우를 완벽하게 속였고 민우는 그런 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이태진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선 뒤 그대로 잠적해버렸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의 집 역시 텅 비어 있었다. 민우는 처음에는 그에게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그가 황금의 땅이라고 믿었던 그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고 그가 돈을 송금했던 계좌 역시 태진이 만들어 놓은 유령 계좌였다. 그가 송금했던 수백억 원의 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 그리고 그 사기극의 주인공은 바로 그가 목숨처럼 믿었던 친구 이태진이었던 것이다. 민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회사는 하루아침에 텅 빈 껍데기가 되었고 투자자들의 빚 독촉과 직원들의 원성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과 남은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이노스페이스는 파산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하던 날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태진과 함께 꿈을 이야기하며 밤을 새웠던 순간들, 그리고 성공을 자축하며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픈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강민우는 노숙자가 되었다. 한때는 대한민국 IT 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던 그였지만 이제 그는 서울역의 차가운 지하도 한 구석에서 더러운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하는 수많은 노숙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는 모든 희망을 잃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태진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사진 속 두 젊은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우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친구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순된 감정 속에서 괴로워해야 했다. 그의 길고도 어두운 절망의 시간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적과도 같은 새로운 운명이 찾아오리라고는 그때까지 그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는 대한민국 IT 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던 강민우. 하지만 지금의 그는 서울역의 차가운 지하도 한 구석에서 더러운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하는 수많은 노숙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절망과 굶주림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했다.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서울의 거리를 헤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었던 CEO 강민우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름조차 잊힌 그저 아저씨 혹은 노숙자로 불리는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는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배가 고플 때면 식당 뒷골목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혹은 폐지를 주워 모아 겨우 빵 한 조각을 사 먹었다. 한때는 수백억 원의 자산을 움직였던 그였지만 이제는 단돈 1,000원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소중했다. 밤이 되면 그는 다시 서울역의 차가운 지하도로 돌아왔다. 그는 잠들기 전
언제나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한때는 자신의 형제라고 믿었던,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가 되어버린 친구 이태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젊은이의 모습을 보며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순된 감정 속에서 괴로워해야 했다. 태진아, 너는 대체 왜? 그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매일 밤을 후회와 절망,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였다. 민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역 광장 벤치에 멍하니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광장 한복판을 걸어가던 한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쓰러진 것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몰려들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그 장면을 촬영하기에 바빴다. 민우는 순간 망설였다. 자신의 이 초라한 행사액으로 과연 자신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을 밀쳐내거나 혹은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지난 1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무력감과 냉소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쓰러진 노인의 얼굴이 고통으로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연민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람들을 해치고 노인에게 달려갔다. 비키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서 페벨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의 다급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은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지만 여전히 의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우는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호흡과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심장마비였다. 그는 과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았던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떠올렸다. 그는 노인의 가슴팍에 깍지를 낀 두 손을 올려놓고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힘껏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는 지난 1년간의 굶주림으로 인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필사적으로 흉부 압박을 계속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비웃음 따위는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민수에게 말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노인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그를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는 어떤 대가나 칭찬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는 다시 서울역의 차가운 벤치에 앉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어떤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희망의 불씨였다. 지난 1년간 그를 짓눌렀던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 속에서 그가 마침내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오늘 구한 그 노인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작은 선행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김민수의 삶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배신감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가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아직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민수가 구한 그 노인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SY그룹의 이정호 회장이었다. 병원 VIP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이 회장은 자신을 구해준 노숙자의 신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윤 비서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생명의 은인을 반드시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드릴 테니 어떻게든 그분을 찾아내게. 윤 비서와 그의 팀은 병원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서울역 일대의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서울역 지하도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민수의 모습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며칠 뒤 민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역 광장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앞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윤 비서였다. 그는 민수의 초라한 행사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그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김민수 선생님, 맞으십니까? 민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그를 경계했다. 누구시죠? 저는 SY그룹 이정호 회장님의 비서실장 윤 비서라고 합니다. 며칠 전 선생님께서 저희 회장님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부디 저희와 잠시 동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그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는 그들이 사는 화려하고도 위선적인 세상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윤 비서의 간절하고도 진심 어린 태도에 그는 마지못해 그의 채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 위치한 성처럼 웅장한 대저택이었다. 민수는 지난 1년간 잊고 지냈던, 그러나 한때는 자신의 세상이었던 그 화려한 풍경 앞에서 깊은 괴리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껴야 했다. 윤 비서는 그에게 깨끗한 새 옷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그리고는 그를 이 회장의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에 안 이정호 회장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민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선생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그를 만류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회장은 그런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선생, 내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집이든, 차든, 아니면 사업 자금이든, 선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는 민수에게 거의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민수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돈, 그가 지난 1년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다. 이 돈만 있다면 그는 지긋지긋한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친구 이태진에 대한 복수 따위는 잊어버리고 그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돈만으로 자신의 망가진 인생과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입은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의였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하고 진지했다. 회장님, 돈은 괜찮습니다. 이 회장은 그의 의외의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신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게는 돈보다 더 간절하게 되찾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수는 지난 1년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는지에 대한 그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 회장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노숙자가 들려줄 이야기가 앞으로 자신의 운명 또한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되리라는 것을. SY그룹 이정호 회장의 웅장한 서재 안. 김민수는 지난 1년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담담하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깊은 한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는 어떤 비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난한 고아 출신이었지만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꿈. 그리고 그 꿈을 함께 나누었던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소중했던 단 한 명의 친구. 이태진에 대해서 저와 태진이는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저희에게 서로는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함께 성공해서 저희와 같은 아이들을 돕자고. 그리고 저희는 정말 그 꿈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이노스페이스와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헤르메스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했다. 밤을 새워 코딩하고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던 지난날의 추억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순수했던 열정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나왔다. 이정호 회장은 그저 말없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민수의 눈빛 속에서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꿈과 열정만으로 기업을 일궈냈던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마침내 가장 아프고도 잔인했던 배신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친구 이태진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회사의 모든 자금과 자신의 전 재산을 빼돌려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슬픔은 이미 지난 1년간의 지옥 같은 노숙 생활 속에서 차가운 분노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회사, 제 꿈, 그리고 제 목숨보다도 더 믿었던 친구까지도요. 그 후로 1년간 저는 서울역 지하도의 차가운 바닥에서 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이 끝났을 때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정호 회장의 얼굴은 깊은 분노와 함께 한 젊은이의 꺾여버린 꿈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한 기업의 총수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민수가 겪었을 그 끔찍한 배신감과 절망감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네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친구라는 자의 이름이 뭔가 이 회장이 마침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서재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심장에 다시 한번 칼을 꽂는 것처럼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노회장에게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내어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태진입니다. 이태진! 그 이름이 민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정호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의 호흡이 가빠졌고 그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괜찮으세요? 민수가 놀라 그에게 다가갔지만 이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태진, 내 아들, 내 하나뿐인 아들놈이.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젊은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였다니. 그리고 자신의 그 어리석고 철없는 아들놈이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파렴치하고도 악랄한 사기꾼이었다니. 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끔찍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의 온몸이 분노와 함께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 그리고 눈앞에 이 젊은이를 향한 끝없는 미안함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윤 비서, 당장 내 아들놈, 이태진 그놈을 내 앞으로 끌고 와. 지금 어디에 있든, 뭘 하고 있든, 당장. 그의 불호령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이 구해준 이 회장님이 바로 자신을 배신한 친구 이태진의 아버지였다는 그 기막히고도 잔인한 진실을.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운명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뒤 이제 그에게 가장 통쾌하고도 잔인한 방식의 복수의 기회를 던져준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가족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길고도 길었던 복수극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이제 막 그 두 번째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이정호 회장의 서재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김민수는 자신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이 기막힌 아이러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정호 회장 역시 아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향한 끝없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태진이 들어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친구의 피눈물로 이룩한 부와 성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온 터였다. 그의 옷차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 무슨 급한 일이라고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시면서. 그는 거들먹거리며 서재 안으로 들어서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곳에는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고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친구 강민우가 앉아 있었다. 비록 행색은 이 회장의 비서가 챙겨준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지난 1년간의 노숙 생활이 남긴 깊은 고통의 흔적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태진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악과 함께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네, 네가 왜 여기에?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끝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악몽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자신을 덮쳐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정호 회장은 그런 아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마침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옆에 있던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어 태진의 발치에 힘껏 내던졌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네가 감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알고나 있나. 이 회장의 불호령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네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며칠 전 길에서 쓰러진 이 아비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시다. 그런데 너는 그런 은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길바닥으로 내몬 배은망덕한 짐승이었어. 이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기업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태진은 아버지의 분노와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절망감 앞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는 민우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눈물과 함께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았던 모양이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한순간의 실수와 악마의 유혹으로 포장하며 동정심을 구걸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간 매일 밤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왔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냐, 태진아. 우리는 형제나 마찬가지였잖아. 세상에 단둘뿐인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지? 민수의 그 한마디에 태진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다. 이정호 회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듯 비서에게 명령했다. 윤 비서, 당장 이놈을 내 눈앞에서 치우게. 그리고
오늘부로 이태진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집안에서 그놈의 이름은 지워질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지원 또한 끊어질 것이다. 또한 그가 저지른 모든 사기죄에 대한 법적인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저놈이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어 태진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서재 밖으로 쫓겨났다. 그의 비참한 절규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다. 한때는 친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종말을 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서재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회장은 지친 얼굴로 민수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민우 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자네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큰 빚을 졌어. 그는 민수에게 그의 전 재산을 복구해주고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돈은 괜찮습니다. 그의 말에 이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신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잃어버렸던 제 꿈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그는 돈으로 보상받는 대신 이 회장에게 자신의 새로운 사업에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순진하고 어리석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종호 회장이라는 거대한 산을 자신의 등 뒤에 두고 더 크고 단단한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종호 회장은 민수의 당당하고도 지혜로운 제안에 잠시 말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민수의 눈빛에서 자신의 그 어리석은 아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리더의 자질과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 대신 더 훌륭하고 믿음직한 아들을 얻은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민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네. 자네와 함께라면 나도 내 남은 인생을 걸어볼 만하겠군.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배신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기막힌 인연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던 강민우의 삶은 이제 그 어떤 성공 신화보다도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종호 회장의 든든한 지원 아래 피닉스 스페이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IT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천재적인 기획력과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이종호 회장의 노련한 경영 노하우와 막강한 자금력이 더해진 회사는 과거의 이노스페이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의 기술은 세상을 바꾸었고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과거처럼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노숙자로서 보냈던 1년간의 시간을 통해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다. 그의 회사는 업계 최고의 복지와 함께 직원들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장 인간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그와 이종호 회장의 관계 역시 더욱더 돈독해졌다. 두 사람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와 아들과도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다. 이 회장은 민수를 통해 자신이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지혜롭고도 의리 있는 아들을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고 민수 역시 이 회장을 통해
일찍 여의었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그리고 민우는 자신이 받은 기적과도 같은 행운을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사자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과거 자신의 꿈이었던 헤르메스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 과거의 자신처럼 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하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나 배신으로 인해 꿈을 잃어버린 젊은 창업가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단순히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실패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젊은 청년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획기적인 기술을 동업자에게 사기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10여 년 전 민수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민수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지옥의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희망을 얻었다. 민수는 그렇게 자신이 겪었던 불행의 잿더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가끔 그는 전 친구였던 이태진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다. 그는 몇 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외면했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민수는 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다. 어느 주말 오후 민수는 이종호 회장의 자택을 찾았다. 두 사람은 고즈넉한 정원이 내다보이는 서재에서 바둑판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둑을 두던 이 회장이 문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어리석은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그 대신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들을 얻었네. 자네 같은 아들을 두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는 잠시 바둑돌을 놓는 손을 멈추고 그를 마주보며 웃었다.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두 번째 인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그를 아버님이라 불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마주보며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맺어진 이 기적과도 같은 인연에 감사할 뿐이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는 과거에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더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삶, 그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시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잿더미 위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날아오른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노숙자가 되었다. 1년 후 한 기업 회장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회장님은 내 전 재산을 가로챈 친구의 아버지였다. 라는 극적인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한 남자가
절망 속에서도 선의를 잃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반전, 그리고 진정한 복수와 용서의 의미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강민우 씨는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직접적으로 파멸시키는 대신 그의 아버지를 구하고 그와 함께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란 증오를 증오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 번의 선행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함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선의의 힘을 믿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때로는 강민우가, 때로는 이정호 회장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따뜻한 인연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